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등장한 남편의 전애인 충격적인 사실 앞에 오열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혼한 전남편에 관해서 사연을 늘어볼까 합니다. 전남편의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른들을 모두 모시고 했었네요. 시골에서 오랫동안 혼자서 사셨던 당시 시어머니는 그 흔하디흔한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으셨고 그 마을에서만 쭉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동네 청년위장이 대절해준 버스를 타고 봄나들이 가는 것 말고는 그 동네를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후론 그 많던 농가밭은 어머님이 감당하기 너무 벅찬지라 동네 친척분들이나 이웃분들에게 농사지으라고 내준 것 말고는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예전처럼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소일거리로 텃밭 정도 가꾸고 있으셨죠. 허리도 안 좋으시고 건강이 나날이 나빠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던 당시 남편과 저는 시골에서 나와서 도시로 이사 오기를 바랬습니다. 저희와 학과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시어머님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님께서 사시는 곳이 저희네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번씩 시어머니 뵈러 가기가 영 힘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병원 있는 시외까지 가려면 꽤 거리가 멀어서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시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네 부부가 맞벌이라서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치과 치료도 다시 받으셔야 하고 눈도 안 좋으셔서 백내장 수술도 받으셔야 했는데 저희네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으시면 갈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다가 시골 산골짜기라서인지 젊은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 오로지 이장 한 사람만 젊은 사람 쪽에 들 정도인데 워낙에 마을 일을 이것저것 머슴처럼 많이 하는지라 저희 어머님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기도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시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이장님 댁을 꼭 들러서 선물을 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평생을 시골에서 사신 분이라서 낯설고 외로운 도시는 적응이 안 되셔서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손때 묻어가며 살아오셨던 시골집 옆에 아담하고 이쁜 집을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시어머니 눈높이에 맞춰서 살게 했어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 새 집을 지어드리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가서 건축 상황을 체크했어요. 시어머니 칠순위를 맞춰서 완공하려고 했었던 거죠. 드디어 시어머니가 사시는 오래된 집 옆에 너무나도 대비되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주방도 넓직하고 거실도 넓은 단층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부는 꽤 넓었는데 방이 4개나 되었어요. 최신식 시스템 에어컨에 맞춤 붙박이장까지 언제 이렇게까지 멋지게 할 생각을 했나 했습니다. 남편이 효자긴 하네 라고 새삼 생각을 했었네요. 홀로 계신 시어머니 칠순 선물로 이렇게 멋지게 지어드렸다니 감탄했습니다. 저긴 딸만 둘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가끔씩 내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 집처럼 들뜨고 흥분되더군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때 친척분들도 연락해서 오시라고 할 거라서 새 집에 맞춰서 어울리는 냉장고와 식탁 등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꽤나 젊은 감각의 소파도 벌써 장만해서 남편이 준비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방에는 큰 책상과 슈퍼 싱글 침대까지 준비해 놓아서 조금 의아했었네요. 책상을 굳이 왜 놓은 거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우리 딸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 이 방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참 정성스럽게도 가구도 센스 있게 잘 골랐고 가구 배치에도 신경을 많이 썼더군요. 저는 그런 당시 전 남편이 참 대견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지? 그동안 날 신경 쓰지 않게 무척 혼자서 애를 많이 썼겠네 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평소에도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런 남편이 참 든든하니 좋았습니다. 잔정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저와 딸들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준 사람이라서 늘 고마웠었죠. 시어머니께서 내리 딸들만 낳았다고 서운해할 때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처음부터 딸을 바랬었다고 아들 타령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아들 타령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 2명이 있어서 칠순잔치 하기 전날에 손이 시누이 가족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새로 지은 주택을 보고서 모두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감탄을 했어요. 전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해서 손이 시누이들보다는 넉넉하게 잘 버는 편이라서 누나들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남편 혼자서 건축 비용을 모두 다 부담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부터 새 가전까지 해서 가구들 모두 한두 푼이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불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방에도 기존에 쓰시던 오래된 TV를 버리고 벽에도 슬림한 TV도 달아드렸고 이불도 모두 다 새 걸로 다 장만해드렸어요. 딸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사용할 아이들 방에도 핑크색 이불을 사다가 놨어요. 그런데 이불장에 하늘색 새 이불을 한 채 사다가 놨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언제 이렇게 애들 이불도 사다 놨어? 미리 말했음 애들 이불 안 사도 됐잖아 라고 했더니 그냥 하고만 말더라고요. 아마도 꼼꼼한 남편이 조카들이 오면 덮으라고 산 것 같았어요. 칠순 잔치 전날에 손이 시누이들과 그 큰 세주방에서 음식 장만을 하는데 참 편하고 좋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사셨던 오래된 집은 천장도 낮고 방마다 문턱이 있는 데다가 좁아서 영 불편했었는데 진작에 이렇게 집을 새로 지어드릴 걸 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날 시어머니가 새 집의 새 방에서 오랜만에 시누이들과 밤늦도록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딸들과만 긴밀히 나누고 싶은 얘기라도 있을 듯 싶어서 일부러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손이 시누이들이 유난히도 저를 챙겼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좀 더 잘하고 하질 않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저한테는 오늘 하루 옷 예쁘게 입고 허드렛 일은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하질 않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의아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출장 뷔페를 부르긴 했지만 따로 장만한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일들이 많았어요. 어차피 제가 다 준비한 거라서 손이 시누이들이 다 알아서 하기엔 무리였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굳이 오늘만큼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면서 시킬 일 있으면 조카들과 형님에게 시키라고 하더군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유독 말수가 적어졌고 저를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전날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마당에서 나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 칠순잔치라서 힘들 텐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칠순잔치하는 날에 두 형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저는 시어머니만 챙겨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가서 화장도 해드리고 머리도 세팅도 해드리고 새로 맞춘 한복도 입혀드렸어요. 곱디고 온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미리 와서 준비를 다 끝마쳤더군요. 밴드와 진행할 전문 사회자도 왔고 음식도 준비가 다 되었어요. 동네 어른들 먼저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친척분들도 모두 다 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며느리로서 오신 분들께 인사드렸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드렸어요. 자식들 인사받는 순서에서 모두들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떤 여자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시어머니 앞에 나와서 큰 절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본 여자라서 누굴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때 앞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형님 두 분도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입을 막고 있더군요. 그때 사회자가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박하게 그 여자가 말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손자입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농담조로 웃으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네? 친손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친손자가 나타났군요. 하고 말하면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에 대해 한 말씀 하시라고 가볍게 던진 질문에 정말 놀랍게도 남편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게 딸만 있는 줄 아셨겠지만 아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동네 어르신들께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애비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그냥 고집 부렸다. 애비 자식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하셨는데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것인 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부탁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다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다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애가 누구애라고요? 정확히 누구애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러시더군요. 애비 아들이 맞다. 자초지정은 내가 자세히 얘기해주마.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자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옆으로 오게 하시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시더군요. 내 손자입니다. 많이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제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외면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랑 살려고 집을 지은 거였어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 알면서 나를 속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새 집을 짓는데 그토록 열중했던 거였네요. 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자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애비 잘못 없다. 다 내가 우겨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애도 불쌍한 애다. 그동안 아비 없이 자랐어. 네가 참으면 모두가 함께 편할 수 있어. 티내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서 저를 이제껏 속였는데 티내지 말라고요? 오늘 작정하고 칠순잔치 선물로 손자 자랑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며느리는 개떡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떡하니 손자와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이 지랄을 저한테 다 시켰고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위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잔치상을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열되어 있던 뷔페 음식도 다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다들 놀라서 저를 말릴 새도 없었고 이걸 지켜보던 사회자도 어원이 벙벙해하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들고 제가 다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이니 제가 엎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는 이걸로 끝입니다. 나는 저런 아들 둔 적이 없어요. 모두들 돌아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과 손이 시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난리를 치네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칠순잔치 날에 너무한 거 아니냐며 이구동성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시어머니 모습을 봤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이 엎어지면서 식혜와 막걸리와 홍어 등 그리고 각종 떡들 참 많이도 차렸더라고요. 그것들을 다 몸으로 다 받으셨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수근덕거리면서 다들 마을 회관에서 나갔고 손자인지 뭔지 하는 애와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얼렁뚱땅 네 아들을 데리고 살려고 했니? 나를 끝까지 속일 만큼 떳떳하지 못했나 보네. 두고 봐. 네가 원한 대로 되진 않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손등이 같던 제가 설마 아니 이럴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을 뒤엎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네요. 그래서 어물쩡 손자를 모두에게 소개하고 넘어갈 참이었던 겁니다. 손이 시누이들 말을 들으니 아까 그 여자는 저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남편의 전 애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반대로 저와 결혼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한테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자식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면서 매몰차게 내쳤고, 그때 저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모르게 입막음조로 돈까지 쥐어줬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딸만 내리 둘을 낳게 되자 시어머니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의 전 애인을 찾아가서 아이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봤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자식이 맞았다네요. 그때부터 데려다 키울 욕심을 가졌다더군요. 그래서 손자와 함께 살 집을 지을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무척 반대했었는데 시어머니 고집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핑계였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이 살 집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집단장을 했던 거였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효자라서 그러려니 하고 그런 남편 따라서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준비했었고요. 선희 시누이들도 어젯밤에서야 시어머니가 얘기해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한테도 감쪽같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칠순잔치 떡하니 공개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걸 어쩌겠냐고 했어요. 말 못하고 숨겨왔던 심정은 오죽했겠냐면서 저에게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나가고 남편이 혼자 있는 제 방에 들어와서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남편의 전 애인은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옆에 두고 살고 싶다고 고집을 피워서 저에겐 감히 말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전 애인과 아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랑 이혼을 각오하고 벌인 일이었겠지? 그만큼 당신의 전 애인과 아들이 소중했을 거고 우린 이미 끝난 거네. 적어도 나에게 최선의 예의를 갖췄어야 했는데 너는 알아서 빠져란 식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가 사랑했던 여자와 아들하고 잘 살아봐라. 대신에 딸들의 양육비와 유학비 자금과 네가 가진 것 모두를 내놓고 떠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하고서는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큰 소리로 떠나갈 듯이 오열했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는 소리에 놀란 딸들이 불안해하며 함께 우는 것을 보고 더 슬펐습니다. 남편의 전 애인은 아들에게 아빠 찾아주려고 당당히 나섰는데 나는 우리 딸들에게서 아빠를 뺏는 꼴이 되었으니 더없이 억울하고 속상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그 뒤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감히 시어머니 칠순 잔치상을 엎어버렸으니 오신 친척들과 동네 어르신들한테 쪼개 당한 것만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어쩌나 보자 하고 두고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버텼더니 어느 날 갑자기 순순히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넘기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학비와 애들 양육비로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 마당에 깨끗하게 이혼하고 아들을 떳떳이 키우라고 한 것 같아 보였네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을 데리고 그동안 염두에 뒀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어요. 캐나다에는 먼저 이민 와서 살고 있던 친한 친구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내 이웃이 소중하고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교민 커뮤니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부인과 사별했다고 하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많은 의지가 되었고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들과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습니다. 뜻밖에도 좋은 사람을 잘 만나서 쉽게 정착할 수 있었고 덕분에 딸들의 유학생활도 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후 처음엔 캐나다로 왔을 때 딸들하고 통화하고 싶다는 핑계로 전화도 자주 하더니 그 후로는 영 뜸했었는데 아예 캐나다로 딸들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에 깜짝 놀랐었네요. 딸들 아빠이니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었던지라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잠깐 집으로 와서 만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제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을 소개시켜 줄 테니 오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생각보다 크고 넓은 저택에 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전 남편에게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전 남편은 어색하게 악수를 받더군요. 한국을 떠나올 때 초등학생이었던 딸들이 어느새 훌쩍 숙녀처럼 자라서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딸들은 티 없이 맑고 밝게 명랑한 모습으로 전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인지 멀리서 온 아빠에게 그리 살갑지는 않았어요. 무척 어색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남편에게 아빠 아빠 하며 장난도 치면서 참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은 딸들에게도 이미 남이었어요. 저는 딸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을 거라며 학교 졸업 때나 대학 입학 때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딸한테 부탁하라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딸들 보러 왔다면서 정작 딸들하고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왠지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오랜만에 전 남편의 큰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아직도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이혼한 뒤로 시골에 단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혼한 소식을 전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처음 듣고서 충격받았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저를 따라서 캐나다로 아예 이민을 할 생각이었는데 재혼했다는 말에 직접 봐야겠다며 찾아간 거라고 했습니다. 설마 하니 그리 빨리 재혼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다면서 매일 술 마시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딸들 데리고 한국에 들어올 일 있으면 꼭 전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람인데 그럼 부탁하지 말라고 했고 딸들이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보라고 했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말 하려거든 전화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딸 둘이나 낳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남이 되었는데 구질구질하게 엮이기 싫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를 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들에게서 아빠를 뺏는 것 같아서 당시엔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었고 남편의 전애인이 보란듯이 아들 앞세워서 당당하게 나선 걸 보면서 제가 이혼해주기를 바란 것처럼 보여서 이혼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네요.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훌훌 털어버리니 새로운 제 인생을 맞았습니다. 제 딸들도 지금 행복하니 저도 행복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서갈등 사연으로 유산한 나에게 축하한다고 꽃다발 들고 병문안 온 형님네 부부 천벌받다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는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이시고 저는 모두가 알만한 공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사입니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오랜 동안 지내오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이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저에 대해 익히 알고 지내서 결혼 전에도 자주 시부모님 뵈러 시댁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귀면서도 시부모님과 함께 서너 번 정도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아들이지만 딸처럼 시부모님께 살갑게 대했어요. 저도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봐온지라 여행을 가도 크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님을 알고 지냈던 터라 시댁을 가도 늘 편안합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십니다. 신의가 있긴 하지만 남자애들처럼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고 아주버니도 말수도 적고 공반답시고 시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시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만나면 대면대면한 것이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니와 함께 있으면 입에 자크를 단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나 키운 자식이 맞나? 하고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가 좋은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도 없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울 엄빠. 시부모님과 남편이 나란히 앉아서 무슨 얘기가 그리 많은지 모르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웃고 떠듭니다. 반면에 아주버니는 시부모님을 자주 보지는 않은 편이어서인지 어쩌다 시부모님을 뵈면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덩그러니 앉아서 시부모님이 던지는 질문에도 별 성의 없이 단답형 대답만 짧게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니를 대하기가 어려워하셨고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만 부르십니다. 남편도 곧잘 시부모님의 일이라면 당연 달려오곤 했어요. 아주버니가 결혼하게 되자 더욱더 큰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결혼하면서부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아주버니와는 같은 직장이어서 불편하다는 이유 아닌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속사정이 있더라도 어려운 시부모님께 일일이 다 말씀 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형님도 아주버니처럼 그리 밝은 성격이 아닌 듯 했어요. 딱 기본적인 것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명절과 생일 때 외에는 얼굴 보여주는 일 없었고 결혼 후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서 어쩌다 한 번 볼 때는 내 며느리가 맞나 하고 얼굴 잊을까봐 쳐다보곤 했답니다. 사촌들 결혼 소식이나 친척 어른들 부음을 전할 때도 아들네에 전하는데도 주저가 될 만큼 왕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시부모님을 대할 때 불만이 있는지 어쩐지 무표정한 듯 해서 며느리라도 어디가 불편한 것인지 신경 쓰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만난 김에 사는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싶고 별일은 없는지 궁금도 한데 며느리 안색을 먼저 살피게 되더라네요. 특히 큰아들인 아주버니의 근황도 알고 싶어서 물어볼라 치면 너무도 성의 없게 그냥 잘 있다라고만 하고 말아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첫 손주를 낳아서 시부모님이 병원에 축하하러 갔었답니다. 시부모님이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현금 50만 원을 두고 오셨다는데 그 다음날 웬일로 병원에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다 했나 싶었는데 다짜고짜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5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납부끄러워서 누가 알까 싶네요.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첫 손주 안겨드렸는데 50만 원을 던져주고 가세요? 남들은 며느리가 안 이뻐도 손주가 이쁘다고 몇백만 원씩 아니 1000만 원 단위로 주고 가신다는데 너무하세요. 갑자기 따지듯이 물어 뜯을 듯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따발통처럼 쏘는 듯이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 또 한 번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쌍으로 말수가 적어서 원래 그런 성격인가 보다 생각하셨다는데 말도 야무지게 잘하더라네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서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감히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말단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셔서 평생 근금 전략이 몸에 배이신 시부모님께서는 대학교 공부까지 지원해 주시고 결혼은 각자 벌어서 하라고 늘 교육을 한 터라서 장남이 결혼할 때도 신혼집 얻을 때 전세금도 보태주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나중에 병원 신세 지더라도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철저히 해놓으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큰 자식 대학교까지 지원했으면 되는 것이지 신혼집 장만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집안이라면 노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기분 좋게 신혼집도 장만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형님네 신혼집 장만할 때 형님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으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시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희네 부부가 결혼 전에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시부모님께 처음부터 신혼집 장만에 보태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미리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 끼고 양가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도 가능했어요. 예물은 넉넉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해주셨어요. 명품 고급 시계와 신랑 양복과 한복, 그리고 남편 차가 연식이 오래되어서 고급 중형차도 사주셨습니다. 반지도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였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보답의 의미로 저에게도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풀 세팅으로 해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예단비를 넉넉히 준비해 주셔서 시부모님이 구색을 맞출 수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희네가 결혼식 준비로 바쁠 동안 아주버니는 단 한 번도 형이면서도 동생이 결혼식 준비는 어찌 되어 가는지 묻지도 않았다네요. 결혼식장에서도 자잘한 신경 쓸 곳이 많은데도 남편 친구와 사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했었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친척들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아주버니가 나서서 지휘해주면 좀 더 수월하건만 동생 결혼을 동네 불구경하듯 하길래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군요. 물론 시부모님이 나서서 많이 거들기는 했지만 친척들 인사하느라 바빠서 다 챙기지 못하시더래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손님 맞이해야 할 신랑이 보이지 않아서 친구한테 시켜서 신랑 좀 찾아보라 했더니 예복 입은 채로 음료수 박스 들고 나르고 있더라네요. 조금 후에 화장한 얼굴에 땀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에 다시 화장 고치러 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혼하는 날에 여유있게 신부 옆에서 사진도 찍고 있어야 할 주인공이 땀 뻘뻘 흘리며 결혼식을 진두지휘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제가 물었죠. 아주버니는 어디에 계시는데 신랑이 나서서 다 하고 그래? 하고 말했더니 뒷짐만 지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보니 정말 할 일 없이 뒷짐만 지고 이리저리 무료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조금 후에 형님이 신부 대기실로 오셔서 다이아 풀 세팅한 저를 보시고 가셨어요. 친구들이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시부모님이 이물로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를 해주신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짧게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형님이 엉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친척들이 모두 다 있는 테이블에서 시부모님이 들으란 듯이 울어 제끼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는 한참 인사드리고 신혼여행을 막 떠날 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모두들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형님 옆에서 다독이던 친척 어른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나라고 하셔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예물로 다이아 반지 풀세트 해주신 걸 알고서 차별한다고 서럽다고 우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결혼식장에서 이 무슨 추태인지 자주 보진 않아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저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는 알고 보면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편 예물과 예단비를 해주시니까 해주시는 건데 막말로 형님은 친정 쪽에서 신혼집 장만으로 도움을 받아서 따로 아주버니의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셔서 시부모님이 알아서 예물하라고 2천만 원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형님네 소식을 접하곤 매우 속이 상했어요. 저희네 부부는 여건상 강원도에 2박 3일의 짧은 여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시부모님 뵈러 가는 길에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실행에서 돌아가는 길이니 시부모님이 계신 시댁으로 와주십사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전화 끊더니 한참 뒤에 남편 핸드폰으로 아주버니가 전화를 하더니 어디서 감히 윗사람 보고 시건방지게 오라가라 하냐고 하면서 볼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아주버니와 부딪히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바빠서 찾아갈 것까진 없다고 하고 끊었답니다. 완전 신경질적이네. 어이가 없네. 하고는 더 이상 꺼내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왜 아주버니네를 불편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워낙 두 분이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 생신 때도 형님이나 아주버니가 먼저 나서서 부르지 않는 이상은 연락하지 않았고 따로 만나서 챙겨드렸고요. 명절 때가 돼도 저희네 부부가 시댁에 제일 먼저 가서 편안하게 내 집처럼 지내고 있으면서 시어머니 도와서 음식 장만하고 있으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형님이 불편해서 따로 나와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시부모님과 남편과 아가씨와 즐겁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친정 부모를 잘 만난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라서인지 멋내기 좋아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평상시에도 주말에 시간 되면 아가씨와 시어머니 모시고 네일아트 샵에 가서 손톱 발톱 손질까지 함께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형님은 따로 만나서 친해져 볼까도 했지만 또 오라가라 한다고 할까 봐서 겁나더라고요. 괜시리 잘못했다가 책 잡힐까봐 걱정도 됐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기뻐하시고는 잘 낳으면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임신 6개월쯤에 아래로 심하게 뭉침이 잦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자궁무력증으로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첫 임신이라 철없이 다니다가 부주했다는 자책감이 들어 좀 힘들더군요. 기뻐하시던 시부모님도 실망이 크셨지만 기운 내라며 위로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아주버니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입원해 있는 병실에 남편과 함께 있는데 형님네 부부가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서 병문안 왔습니다. 우울해 있는 병실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와서 꽃을 건네려고 하시더군요. 형님이 저더러 동서 축하해. 아기 낳느라 고생했네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이기는 딸이야 아들이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개월이면 많이 컸을 텐데 단순히 거의 다 키운 아기가 죽었으니 마음이 찢어졌네요. 남편이 꽃다발 들고 있는 형님네 부부를 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제 딸이 낳은 줄 알고 축하해주러 온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누이가 말하기를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큰오빠한테 올케가 유산했다고 한번 내다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온 거 아니었어? 하고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랬네요. 설마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축하한다고 꽃다발까지 사왔을까? 하고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거참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말을 잘못 흘려듣고 그랬겠지. 만일 정말로 알면서도 그랬다면 유산을 축하러 왔단 소린데 만일 그렇다면 하늘에서 알아서 천벌을 내려줄 거야. 그러니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형님은 애를 둘씩이나 낳아 키우고 있는데 뱃속에 10달 키워야 낳을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고 제가 아직 어림잡아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것도 같은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다음 임신을 위해서 자궁무력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 몇 달 후에 형님의 셋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딸이어서 아들을 바라고 셋째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런 후 10달이 지나서 원하시는 아들을 낳으셨어요. 기다리던 아들이라서인지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저희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기 100일 잔치도 집으로 식구들을 초대할 만큼 형님네 부부의 셋째 아들 사랑은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4개월 되던 즈음에 형님은 베이비시터를 한나절 고용하고서 바깥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베이비시터는 같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기 봐주는 경력도 있고 해서 믿고 맡기셨다고 했어요. 2달쯤에 갑자기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고 쪽 뻗었다고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던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던 아기가 간이 너무 손상돼서 살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스피린 과다 복용으로 의심된다고 했다네요. 아니면 감기약을 과다 복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사의 소견을 밝히더랍니다. 그렇게 형님네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병원에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베이비시터인 교회 집사는 사람이 엄청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건 사실이지만 조제 한 대로 먹였다고 했고 조제해준 약국에 가서 조사를 했지만 자기네들 아무 문제 없이 정량대로 했다고 주장하더랍니다. 물론 병원 처방 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약사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조제해준 약의 정량도 정확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비시터가 아기에게 약을 많이 먹였다는 결론인데 의심만 갈 뿐이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베이비시터도 교회에서 신망이 있던 사람이라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마냥 의심만 할 수 없었다네요. 막연히 약을 많이 먹인 게 아닐까? 어쨌든 아기를 잘못 돌본 건 사실이라서 원망을 했답니다. 형님네 부부는 하늘이 무너질 듯이 아기 잃은 슬픔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봤다고 합니다. 저희네 부부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기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니 믿겨지지가 않고 충격인데 형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기를 안고 한낮을 보냈어요. 제가 들어가서 형님한테 이제 하늘나라로 잘 보내주자고 했고 죄짓지 않은 순전한 아기이니 꼭 행복한 하늘나라로 천사가 데리고 갈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통곡을 하시면서 모두 다 내 죄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기가 죽은 거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동서한테 지은 죄를 우리 아이가 대신 받았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함께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형님.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저주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엾은 형님을 친언니처럼 잘 따르고 시부모님이나 아가씨에게 하는 것처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를 형님도 잘 받아주셨고 서로 따뜻하게 위해주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남편과 아주버니 사이에도 있었던 벽도 허물어지더군요. 서로 가졌던 오해와 불신도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었고 점차로 시부모님도 형님과 아주버니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시면서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는 듯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건물의 청소부 아줌마, 아버지 없고 가난하다며 파혼시킨 남친 엄마가 맞으세요? 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넋두리 같은 서설이 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면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았습니다. 벌써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는 듯한데 왜 이리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앉아서 본 내 얼굴은 참 낯설기만 한데 아줌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거울을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판떼기를 어찌해야 할꼬 하며 잠깐 고민해봤어요. 이제 곧 40줄에 들어섰는데 남들은 든든한 남편에다 보물 같은 자식들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이리 미친대기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돈?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엄마와 동생들? 그렇네요. 저는 저 혼자 살려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는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하시던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셨는지
매일 푸념에 스트레스 쌓인다고 힘들다고 노래를 부르셨다는데 그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결국은 아침에 못 깨어나시고 심장마비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바람에 엄마가 충격받으셨어요. 전업주부로만 계셨던 우리 엄마, 아빠 그늘에서 편안하게 잘 사셨던 우리 엄마가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아빠가 쓰러지자 어찌할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와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인 아들과 빚을 남겨놓고 가신 우리 아빠를 엄마는 많이도 원망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남긴 빚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는데도 당시에 엄마한테는 당장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크게 다가왔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소녀 같은 여린 감성을 지닌 분이라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할 줄 모르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타입이셨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외삼촌이 나서서 도와주셔서 치러줬고 외삼촌이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공장에 격리 보조로 취업하셨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셨어요. 2년만 경력 쌓으면 월급도 오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외삼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시더니 식당 알바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당연히 빚만 늘어가는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었었죠. 심약한 엄마를 믿고 살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도 아직 어린데 어린 저도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후 그만두고 돈을 벌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라면 돈이 없어서 대학교도 입학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대체하고 빨리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라도 집안일을 도우면서 동생들도 챙기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한결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빠 대신에 모든 일을 엄마와 의논하면서 힘이 되어주니까 엄마가 제가 장녀라서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와 남동생 둘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감에 쌓여 있었죠. 돈의 소중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탓에 엄마도 기절초풍할 정도로 가계부를 꼼꼼히 썼고 동생들 공부까지 엄마가 하는 모든 집안일에 다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은 생활비 걱정 하나 하지 않고 아이돌이나 게임이나 멋내는 것에 관심 가질 나이에 저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는데 어린 동생들과 능력 없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해서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동생들 공부도 악착같이 열심히 시켰어요. 다행히도 남동생들이 착해서 잘하면서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해 주었고 대학까지 무난히 입학시켰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더니 알아서 장학금 받고 알바하면서 잘 해나가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남동생 둘 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저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동안 하늘이 도왔는지 죽어라 모은 돈으로 제 명의로 된 6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어요. 1층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바로 옆에 역시 제가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온 저의 흔적과도 같은 것이죠. 제가 원래 지나온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는 편이라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우연하게도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네요. 제가 모처럼 카페 내 화장실 말고 제 건물 안쪽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사실 카페 내 화장실을 직원들이 청소하느라 분주하길래 피해 나온 거였죠. 이른 아침이라 화장실은 한가했고 화장실 한쪽 구석에 청소 도구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물걸레질 하면서 청소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중 나이 지긋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투덜투덜 거리더군요. 그러면서 누가 껌을 뱉어놔서 그걸 떼어내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는 둥,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을 다 몰상식해서 담배 피고도 꽁초를 함부로 버렸다는 둥, 바닥을 날마다 닦아도 계속 더럽혀져서 지겹다는 둥, 비가 오는데 우산을 비닐도 안 씌우고 건물로 들어와서 일일이 닦아내느라 말도 못하게 힘들다는 둥 하면서 무식한 인간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참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데 정말 듣기가 싫더군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입주민들 뒷담화까지 하는데 듣고 있자니 뿔따구가 나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기침소리를 내고 나와서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입주민들이 더러워서 못 보겠다면서 흉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비누로 빡빡 씻으면서 세면대에 물이 조금 튕겼는데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웃겼네요. 요새 젊은 것들은 자기 손만 깨끗이 씻을 줄 알지 세면대에 물이 튀건 말건 신경도 안 쓴다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돌아다보고서 말했어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시죠? 라고 했더니 화장실 청소 담당인 듯한 아줌마가 아니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계속 옆에서 투덜거리던 나이 지긋해 보이는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않다가 머리를 숙이고 화장실 밖으로 급히 나가버려서 한 소리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아마도 두 아주머니들은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인 줄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건물의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긴 거라서 모를 수밖에요. 저는 용역업체 사장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주면서 입주민들의 뒷담화하면서 불만만 가득한 청소부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교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용역업체 사장과 함께 청소부 아줌마가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러 왔다길래 제 사무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용역업체 사장과 함께 온 그 청소부 아줌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알아보기도 전에 고개를 급히 푹 숙이고 들지 않더군요. 어머, 이제서 내가 이 건물 주인인 줄 알고 놀랬나 보네 라고 생각했었네요. 나이도 많으신 어머님 뻘 되신 분인데 조금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아주머니가 용역업체 사장에게 하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건물주 사장님한테 한번 말 잘해보라고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머리를 아래로 조아리고서 들지도 못하고 덜덜 떠는 모습처럼 보여서 너무 짠해 보여서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그래도 너무 얼굴을 아래로 쳐박고 있길래 저는 그때까지도 청소 부위를 뺏길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매우 안쓰러운 마음에 차 한 잔을 내오면서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는데 가만 보니 초면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는데 고개를 자꾸 돌리는 것이 저를 아는 듯 싶었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닮으신 분이겠거니 했었네요. 그래서 설마하니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기고 앞으로는 청소가 힘드시면 다른 일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화장실이건 어디서건 제 건물의 입주민에 대한 험담은 일절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민에게서 아줌마에 대한 불만의 소리나 불평의 소리만 나와도 그때는 그만두실 각오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 아줌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제가 그 아주머니 신상 명세서를 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놀랐어요. 세대주가 제가 익히 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청소부 아줌마를 쳐다봤더니 눈길을 피하는 것이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물었어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알아보셨죠? 김지영 씨 어머님 하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김지영 씨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경영시점에서 잠깐 알바를 했던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18살에 동갑인 사장집 아들을 만나서 계속 연락하는 친구 사이처럼 지내다가 김지용 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했어요. 내가 알바를 여러 개씩 하면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쓰럽게 생각했고 항상 친구처럼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별로 없었던 내게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그를 정말 사랑했었고 그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용 씨 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극구 반대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해온 김지용 씨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들과 결혼은 절대 반대이니 알아서 헤어져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둘째로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했어요. 끼리끼리 만나야 하는 법이라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아들은 번듯한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였고요. 넷째로는 없던 집에 장녀는 도매급으로 떼어다 줘도 싫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못 배운 장녀에게 장가가면 아들이 그 집 장남 역할에 등골이 빠진다고 하셨죠. 다섯째로는 저보다 나이 어리고 예쁜 색식감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미쳤다고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이겠냐고 하면서 야무진 꿈이니 깨라고 했어요. 어느 누가 뻔히 자기 아들 기빨릴 결혼을 허락하겠냐면서 자기 아들한테서 제발 떨어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마치 벌레 보듯 하셨고요. 염치 없는 계집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쳤던 나에게 그런 말들은 매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김지용 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지용 씨도 부모님의 반대와 제가 헤어지자는 말에도 반발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엔 김지용 씨 부모님이 권한 선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김지용 씨를 깨끗이 잊고 저의 일에 전념했어요. 저는 돈이 없으면 결혼할 남친 부모에게도 무시받는 세상이란 걸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었죠. 김지용 씨와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보다도 김지용 씨 어머님이 저를 버러지 보듯 하는 표정으로 대하셨던 그 모습이 더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혼자서 몰래 많이도 울었어요. 그랬었던 김지용 씨 어머니가 내 건물바닥을 청소하는 아줌마로 나타났다니 정말 우습더라고요. 평생을 돈 걱정하지 않고 만나님으로 사실 줄로만 알고서 저한테 그렇게 없는 집구석의 딸이라고 했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청소부 일을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아주 머쓱하게 말을 하더군요. 저랑 헤어진 뒤로 선본 여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사치와 낭비가 매우 심했답니다. 거기에다가 친정과 시댁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돈으로 처발라서 자기 사업을 한다고 설치더니 모두 다 사기로 말아 먹었다네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인 김지용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1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물려받아서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매출이 급감하게 되어서 큰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만회하고자 고급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그것마저 다 말아 드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을 홀라당 벗겨 먹었다네요. 지금은 이혼하고 김지용 씨랑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죽어도 며느리 탓이더군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비굴하게 사정을 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청소부 일이라도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몸이 편찮으셔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했던 말을 들어보니 전혀 막막해 보이지 않는데요. 아주 여유가 넘쳐 보이는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아줌마는 해고입니다. 그 말에 망연자실하는 듯 했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했어요. 좀 사정이 안 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자주 부대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다가도 좀 있어 보인다 싶은 사람한테는 간도 슬기도 내줄 것처럼 하는 부류들이라 제가 좀 있어 보인 듯 하니까 또 얼마나 엉겨붙을까 싶네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때 잘못 판단하고 결혼 반대했던 것을 정말 후회한다면서 비굴하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인지 그때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벌레 보듯 했던 아줌마 참 안 됐네요. 늙음하게 재산 다 탕진하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청소부 일이라도 구걸해야 하는 팔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녹을 탓하겠으니까 자기 팔자 자기 스스로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언니 사진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모가 3분이나 계십니다. 엄마는 딸 부잣집의 막내이시고요. 새 이모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지만 특히 셋째 이모와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시면서 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셋째 이모에게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웃해서 자주 왕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이모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론 자주 볼 수 없었죠. 셋째 이모만 가끔씩 엄마 보러 내려오곤 하셨지만 사촌 언니를 볼 일이 그닥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진학했다는 것과 지금은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역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에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휴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해서 셋째 이모 집에 이사 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셋째 이모를 만났습니다. 안 본 사이에 많이 나이 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엄마는 물론 셋째 이모보단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인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모들은 볼 때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척 결혼식이 끝난 후에 셋째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온 김에 며칠 동안 서울 구경도 좀 하다가 내려가라고 해서 그를 참였어요. 사촌 언니는 연차 쓰고 여행 중이었고 사촌 남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후론 집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숙도 정년 퇴직하셔서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데 이모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주로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벌써 관절염 때문에 거동 힘드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이모가 안방에서 엄마랑 함께 얘기하시느라 저는 사촌 언니 방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처음 와본 이모 집은 겉으론 아담해 보이는 주택이었는데 최근에 내부 리모델링을 모던하게 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특히 사촌 언니 방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방이 널찍해서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큰 침대에 널따란 컴퓨터 책상과 화장대까지 있었고
벽면 반쪽을 가릴 만큼 큰 장식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니 사진들이 아주 예쁜 액자에 솜씨 좋게 놓여져 있더군요. 너무나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화장대나 책상에 보란 듯이 놓여있는 다른 액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사람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전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에 도배가 된 걸 보니 딱 봐도 보통 관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모한테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사귀는 남자 친구라면서 연하라는데 휘숙이가 좋아 죽는다고 했어요. 아마 그놈이랑 여행 간 것 같다며 이모는 기생오라비같이 생겨서 맘에 별로 안 드는데 죽고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뒷면을 보니 그놈이 바로 제가 아는 놈이 맞았어요. 서민철과 김희숙이 하트 뿅뿅 칠되어서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사촌 언니 애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네요. 민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죽자사자 쫓아다녔던 녀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나름 귀엽기도 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던 애였어요. 거기에다 말빨도 좋고 유머스럽기까지 제법 매력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었죠. 친구들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철이는 대학교를 인서울하고 저는 지방대학에 남아있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꾸준하게 민철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학 때는 저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와 주었고요. 군대 입대할 때도 휴가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고 가곤 했었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었죠. 그런 민철이가 싫진 않았고 그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놀라 자빠지겠네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톡을 했는데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사촌 언니랑 함께 여행 간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톡을 보냈어요. 바로 톡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건지 아님 나한테서 돌아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민철이가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몇몇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물론 민철이한테 프로포즈는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만에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여러 번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느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김희숙 씨 바꿔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칫하더군요. 그리곤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나쁜 XX야. 김희숙 씨 바꾸라고. 나 지금 김희숙 씨 방에서 전화하는 거거든. 사촌 언니랑 나랑 둘이서 양다리 걸친 거니? 민철이는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서울에 있는 거지?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전화할게. 만나자. 일단 전화 끊자. 그때 가서 얘기해줄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이모한테 사촌 언니 휴대폰 번호 물어봐서 걸어봤더니 언니가 받았습니다. 사촌 언니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말했어요. 언니, 나 미경이야. 나 지금 이모 집 와 있어.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다.
이모 말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 것 같다던데 남자친구랑 재밌겠네? 어? 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들켰네. 응, 남친이랑 여행 왔어. 여기 좋다. 크크. 여기 언니 방인데 언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친이야? 응, 귀엽지? 며칠 있다 내려가라. 얼굴 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친이 있냐고 하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다음에 만나서 소개시켜 준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당해보구나 했습니다. 하필 사촌 언니랑 나랑 엮여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몰래 딴 여자랑 여행까지 간 민철이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냐고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걔 XX야. 아까 함께 있었던 네 애인집 앞으로 와라. 했더니 아직까지 이해 못한 듯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애인 김희숙 씨 집 앞으로 오라고. 한참 후 도착했다는 톡 받고 나갔더니 지 애인 집이라서 잘 아는 듯이 옳게 찾아왔더라고요. 늦은 시각이라 딱히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네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촌 언니 혼자 놔두고 왔냐고 했더니 정말 이종 사촌간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고개를 쳐박으면서 괴로워하는 신용을 하니까 더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설명해보라 했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믿지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한테서 관심 있는 회사인 외국계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희숙 씨를 소개받았었는데 어쩌다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희숙 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어 했고 끝없는 고해에 시달렸는데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술 맞장도 잘 해주고 선물 공세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누나처럼 잘 들어주고 받아주어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김희숙 씨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굴하지 않았었는데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김희숙 씨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남성 편력이 심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안 만나본 남자가 없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희 사촌 언니를 몰상식한 여자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김희숙 씨에게서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쉽게 만나고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를 질리게 하는 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잠깐 만나다 그만두자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종 사촌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랬네요. 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나보다 잘났는데 너와 나는 친구 사이 아니었어? 언니랑은 애인 사이인데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 사촌 언니가 그렇게 민철이 너를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언니한테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성심성의껏 봉사든 뭐시든 잘해봐. 가만 보니 민철이도 사촌 언니를 좋아해서 만났으면서 나한테 들통나서 할 말 없게 되니까 괜한 사촌 언니를 중상모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처럼 함께 있었으면서
웃기지도 않는 짬뽕 같은 인간이네요. 이 같은 내용을 작정하고 핸드폰에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구도 뭣도 아니니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철이한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간 것 같아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결한 자식, 이런 형편없는 애 때문에 속상해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촌 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언니 컴퓨터에 서민철이란 녹음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서민철 녹음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모를 책상 위에다 놓아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서둘러 집에 가자고 하고 이모집을 나왔습니다. 사촌 언니랑 마주하고 그런 껄끄러운 얘기를 나누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책상 위에 메모 남겨뒀으니 꼭 읽어보라고 톡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사촌 언니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가 민철이랑 사귄 줄을 진즉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철이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다. 나 사실은 민철이 아기 가졌거든. 민철이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축하해줘. 미안하다. 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도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기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이 엮인 민철이가 원망스럽더군요. 앞으로는 이모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도 민철이도 당분간 마주치지 않고 살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이고 모 공립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돈 되는 사업이면 이것저것 하십니다. 전원주택 건설해서 분양도 하시고 수산물 도매도 하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부모님 건물에 세를 내줬던 식당분에게 이전받아서 장어 전문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 못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기준에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던 나를 부모님께서는 늘 불만이시다가 결국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하셨었죠. 외국에서 혼자 적응해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많이 노력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첫 번째 남친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좀 있다는 집 아들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커플 반지 끼워주며 언약식도 할 만큼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게 화려한 연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만 모르셨지 남친의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실제 만나 뵈었었고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만남을 인정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연애는 해도 좋으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이상적인 며느리감으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고 좋은 며느리감이 줄을 섰다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어요. 만일 제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알릴 거라고 하고 남친의 경제적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친은 자기 부모님의 반대에 쉽게도 무릎 꿇었어요. 먼저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더 터전을 잡고 싶었는데 충격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남친과의 관계가 남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해서 힘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제가 말수도 적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콕하다가 여행을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래저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국립대학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혼자 독립했습니다. 제가 서른이 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조급해하시며 선보라고 강요하셨어요. 전부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약사, 변호사, 의사 등등 여러 번 선을 봤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입는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너가 없어서 등등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싫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7급 교육 직렬 합격해서 처임으로 온 현재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학에서 그 흔한 동아리 모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국내 가까운 곳에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오로지 교회 집 그리고 학교 도서관만 알았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별 이런 희한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별종인 것 마냥 생각되었어요.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상식적인 것에 도통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적응하려나 하고 갑갑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소박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곤 해서 사실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사회물이 들지 않아서인지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라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때묻지 착한 순수함이 끌렸고 자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에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고 뜬금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다른 신도시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매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린 매일처럼 서로 전화를 붙들고 그날그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는 얘기를 들어가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법도 하건만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전무해서 속맥같이 그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5살 연상 누나입니다. 그는 오히려 얼굴 빨개지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면서 수줍어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던 남친을 위해서 내 차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패션에 1도 관심 없는 듯 해서 옷도 골라주곤 했었는데 제가 코디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자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서 항상 제가 운전도 도맡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집기류들도 센스 있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주었고 제가 사다 준 화장품만 바르고 다녔어요. 남친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낌없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었죠. 남친을 저희 부모님께로 인사시켜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35살은 나이인데도 연하 남친을 데려왔다고 뜻밖이라며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친 부모님은 제가 연상이라서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과 태도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의 명언을 봐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이것저것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친과 자주 예비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손질된 장어부터 해서 두 분에게 옷 선물도 해드렸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선물 공세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5살이나 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셔서 우시기까지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었죠. 요새 세상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5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친 부모님의 이쁨 받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아들이 처음 데리고 온 여자였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당장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주말이라 남친과 아침 일찍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시부모님 선물을 들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니 저보다 2살 어린 남친 누나가 나와 반기더라고요. 조금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니만 안방에 계시다는데 아들이 왔다는데도 안 내다보시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다짜고짜로 저더러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시는데 살짝 긴장되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화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안방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오라고만 하셨어요. 남친도 의아해했었죠. 남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김영진이란 사람 알고 있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만 꼼뻑거렸어요. 김영진은 미국에서 동거했던 전 남친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남친 어머니가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영이도 알고 있었니? 나이가 많아서 왜 과거가 없겠냐고 생각했다만 아니 글쎄 그래도 그렇지 동거를 몇 년씩이나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 어디 아니면 말을 해봐라. 아니라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좋다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다져먹고 있었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네. 남친 어머니 경찰 기물이 나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연상이라며 걱정하며 푸념하자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아들이 연상을 좋아하겠냐며 사진 좀 보여달라길래 보여주었는데 동창 중 한 분이 기겁을 했답니다. 바로 그분이 김영진 씨 엄마였다고 했어요. 하필 김영진 씨 엄마랑 남친 엄마가 동창이라니 정말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사실 남친에게도 과거 동거 사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은 했었지만 입 다물면 모르겠거니 했었습니다. 저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나를 쫓아 나와서 왜 그러냐고 다그치길래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 속 시원히 과거 미국에서의 전남친과 동거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영원히 속이고 싶었다고 했고 어머니가 아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젠 우리 사이도 끝난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남친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남자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된 거라며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 남친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뜻밖에도 상견례를 앞당기자고 했어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면 따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빨리 밀어붙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에 억지로 나오신 남친 부모님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으셨고 저는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눈치만 살피고 계시더군요.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전 남친과 동거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말만 오고 간 뒤에 저희 엄마가 구체적인 결혼 절차에 대해 말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원래는 결혼을 이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그쪽에서 서두르셨으니 아쉬운 대로 신혼집 장만은 그쪽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연이어서 미국 유학 보낼 만큼 부유하다고 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4편 포스코 더 샵으로 가격이 9억 3천 정도 하던데 그걸로 준비해 주시면 따로 예단 예물을 생략하기로 하죠. 저는 아들 몸뚱아리만 보내겠습니다. 억울하시다 생각되시면 결혼 물리시면 됩니다. 남친 어머니가 작정한 듯이 완전 굳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이 콩얼만 해졌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눈치 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아드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냐고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같으면 며느리 될 아가씨가 5살이나 연상인데다가 수년 동안 다른 남자랑 동거한 사실을 깜찍하게 숨기고 아들한테 접근했다면 그래도 어이어 결혼하라고 떠미실 건가요?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인 쪽에서 신혼집과 결혼비용 다 대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망발이냐며 테이블을 치고 뚜껑 열렸습니다. 남친도 자기 엄마를 제재시켰고요.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남친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과거가 있어도 좋다고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하시려면 따님 포장 잘해서 보내세요. 하시고는 상견례장을 나와버리셨습니다. 뒤따라서 남친 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인사만 하고 나와버리셨고요. 저의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딸 때문에 별일을 다 당해보셨으니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상견례장에서 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라고 타일렀습니다. 남친은 다시 들어와서 꼭 설득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남친 부모님이 무례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사실 남친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님이 저리도 싫어하시니 무시하고 결혼한다는들 행복할지도 의문이 드네요. 일단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은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본 뒤에 생각해봐도 될 듯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뒷담화 선수인 신우이와 이간질 천사 손윗동서 개판 5분 전 풍비박산 나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제 위로는 손윗동서인 형님이 있고 손아래 시누이 한 명 있어요. 형님은 저와 6살 차이가 나는데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손아래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결혼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고요. 그냥 전업주부입니다. 문제는 형님과 시누이가 너무나 쿵짝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형님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엄청 쌉니다. 형님 입에서 하는 소리는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형님이 혼자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나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시누이는 세상 사는 것이 별로 재미없고 무료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만 빈둥빈둥 노는 것이 하루 일과여서 그런지 남의 뒷담화하는 것이 세상 낙인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뒷담화는 그런다 치더라도 동네 미용실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이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파마며 매직이며 미용실에 꽤나 돈 퍼들이고 삽니다. 제가 초반부터 왜 형님과 시누이를 깔아뭉개냐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형님과 시누이를 파악도 하기 전에 많이 당했거든요. 형님과 시누이가 수준이 비슷해서 둘이 만났다 하면 죽이 잘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인 줄은 몰랐었죠. 제가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입니다. 여름 휴가 일정이 잡혀서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이라서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검색하던 중에 변산 쪽에 아름다운 펜션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둘이 가기에는 너무 크고 펜션 대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 김에 주변도 둘러보고 관광하는 맛도 있으면서 운치가 있어 보여서 가고 싶었어요. 평소 때는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장마 중이라서 예약 취소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남들 같으면 비가 오면 일부러 예약 취소도 하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고 적당히 비가 오면 어때 하는 생각으로 가고 싶더군요. 그리고 형님과 시누이도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괜찮다고 한다면 저희네가 먼저 예약하고 함께 여름 휴가 겸 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전화드려서 여름 휴가일을 물었어요. 그리고 변산에 펜션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함께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을 줄 알았는데 대번에 하는 말이 가고 싶으면 둘이 다녀올 것이지 지금 날씨도 좋지 않은데 누가 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펜션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었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느낌이라 좀 무안했는데 약간 여름 휴가일이 비슷한지라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가씨네도 어쩐지 물어보고 다시 전화드린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대뜸 아가씨 안 갈 거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형님? 이라고 했더니 아무튼 틀림없이 안 간다고 할 거야. 갈 리가 없지. 자네랑 가자고 하면 안 갈 게 뻔해. 정 안 믿기면 전화해보든지 했어요. 제가 모르는 무슨 속사정이 있나 해서 물었더니 대답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결심한 듯이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뜻으로 제안한 건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니랑 상의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 아가씨도 저랑 가면 가지 않을 거라니 제가 아니면 간단 소린데 참 기분이 묘하게 나빠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 아가씨한테 물어보고 가겠다고 하면
같이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전화 할 필요도 없네, 안 갈 거네 하고 재차 확인해 주더군요.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끊었어요. 기분이 별로였지만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 전화 걸어서 여차여차 했더니 바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말로는 가지 않을 거라더니 좀 웃겼어요. 형님은 가지 않겠다고 했노라고 하고 그렇게 시누이네랑 저희 부부만 변산으로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형님 말과는 다르게 시누이가 의외로 흔쾌히 동의했고 신나 보였어요. 그렇잖아도 답답해서 어디론가 다녀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시누이와 통화한 모양이었어요. 자네는 속도 좋네. 나 같은 시누이랑 절대 함께 안 가네.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가려고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하도 답답해서 말해주는 거라면서 일러주더군요.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엄청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도 저희네랑 여행 간다고 하면서도 저에 대해서 흉을 계속 보더라네요. 그런데도 속도 없이 함께 가고 싶냐고요. 뜻밖의 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흉을 보더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했단 말을 하지 말라면서 말을 꺼냈어요. 결혼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안 고쳐간 남자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네요. 분명히 처녀가 아닐 거라면서요. 절대 결혼 반대했었답니다. 자기 오빠를 속여서 한 사기 결혼했다고 볼 때마다 흉을 봤다네요. 그리고 형님네 집에 와서도 아주버니 앞에서도 제 흉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네요. 제가 들으면 너무 화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도 엉덩이만 붙였다 하면 시누이가 제 흉을 보니까 정말로 제가 나쁜 여자인 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제 몸무게까지도 속인다고 흉을 봤다네요. 제가 하는 말 모두가 다 거짓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도 제가 그렇게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처음엔 아가씨 말만 믿고 색안경 끼고 봤었는데 실제 보니 다르더라고. 그래서 말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동서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냐고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제가 정말 가짜다는 듯이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진짜로 그런 흉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저한테 전달하는 것 보니 제가 정말 우습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서 불쾌했습니다. 형님과 통화한 후에 참 기분이 더러웠어요. 흉을 본 시누이나 흉을 봤다고 고스란히 일부러 전해준 형님이나 정말 우습더군요. 시누이가 흉을 볼 때 혼자서만 흉을 봤겠습니까? 흉을 함께 봤으면서 마치 시누이 혼자서 흉을 본 것처럼 말한 것도 우스웠어요. 예상 밖으로 형님만 빼놓고 여행 갈 것 같으니까 약이 올라서 일부러 시누이가 흉본 얘기를 해준 것 보니 형님 인성도 참 그렇고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시누이는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며 흉을 여기저기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시누이하고는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자기 오빠를 걱정해주는 건 알겠지만 도가 지나쳐서 저를 완전 나쁜 여자로 매도해서 흉을 보고 다닌다는 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니 앞에서도 그렇게 흉을 봤다니 다른 친척 어른들한테도 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누이한테 저녁 때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괜히 할 얘기가 있으니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집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있었죠. 시누이는 여행 갈 준비 때문에 부르는 줄 알고 왔더라고요.
저는 바로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내가 사기쳐서 오빠랑 결혼했냐고요. 처음에 깜짝 놀라더니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작은 오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도 남자들이 많이 꼬여서 작은 오빠가 언니랑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오빠의 로망은 처녀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다고 늘상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올케랑 결혼하고 나서는 처녀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사기 당한 것 같다고 했다네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내밀한 부부 사이 얘기를 신우이한테 말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지금 당장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퇴근이 늦더라고요. 신우의 말을 들으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설령 내가 처녀가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든다 해도 그런 얘기를 자기 동생한테까지 해서 얼마나 옳게가 우스웠으면 사기 결혼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닐까 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감히 내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말하는 신우의 태도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니한테나 형님한테 가서 엉덩이만 붙였다 하면 속여서 결혼했다고 흉을 봤냐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팔쩍 뛰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냐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처녀가 무슨 보물이야?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 사는 아가씨 남편이 두 번째였잖아. 처녀로 결혼한 것 아니었네? 첫 번째 남편과 동거하다가 혼인신고 전에 헤어지고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 아가씨야말로 사기 결혼 아닌가? 그랬더니 갑자기 노발대발 하면서 옳게 언니 말 조심해서 누구 보고 사기 결혼이래? 하고 큰 소리로 달려들었어요. 그때 방충망만 제외하고 현관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신우의 남편이 들어오면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기 결혼?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기쳐서 결혼했다고 사기 결혼했다는데 아가씨가 그렇게 말한 적 있죠? 라고 물었더니 그거요 하고 난찬듯이 신우의 남편이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분명히 매일같이 노래 부르듯이 자기 남편한테도 흉을 본 것 같은데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이런 자리에서 사기 결혼 했네 안 했네 말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어차피 아가씨가 내 얼굴에 똥칠을 다 해놔버렸으니 말 나온 김에 결론을 말할게요. 전 결단코 사기 결혼한 적 없습니다. 사기 쳤다는 것이 처녀냐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면 전 처녀로 이 집에 시집 온 거 맞고요.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네요. 사기 결혼하지도 않은 옳게 보고 사기 결혼했다고 흉을 보는 아가씨는 사기 결혼 안 했나? 아가씨야말로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굴러다녔잖아. 왜? 처녀로 시집왔다고 거짓말 해보시지? 저는 신우의 남편 보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처녀였어요? 그랬더니 신우의 남편이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굴러다녔다는 말은 심했네요.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가씨는 이 남자 저 남자 굴러다니다가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했으면서 저는 그런 사실 무근인데 똥칠을 하며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기막히네요.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말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고 신우의 남편은 그게 사실이냐고 다그치면서 책임질 수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뜨내기 남자랑 동거했다가 처녀로 속이고서 결혼한 거라고 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제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어쩜 억울하게 처녀로 시집온 나에게 사기쳐서 이 남자 저 남자 굴러먹다가 결혼했다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들을 하고 다녔다고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신우의 남편은 그게 사실이냐고 신우에게 큰소리로 다그쳤고 사색이 다 된 신우이는 사기 결혼했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다고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제 와서 억지를 부렸어요. 신우의 남편은 신우이가 결혼 전에 동거했던 사실을 몰랐었던 듯 해서 둘이 제 앞에서 소리를 높여가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이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결혼 전에 동거를 했네 안 했네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보자 신우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사기 결혼했다는 흉도 보지 않았는데 올케가 흉봤다고 저 난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 기막히게 잘한다. 너 매일처럼 흉봤잖아. 너야말로 사기쳐서 결혼한 거 맞네. 어디 입이라고 주둥아리를 놀리냐? 하고 소리 지르니까 할 말 없으니 더 크게 통곡을 하고 울어 제끼더라고요. 그리고는 정 떨어진다면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가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와 굴러먹다가 왔냐고요. 그랬더니 이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뺨을 한 대 갈겨줬습니다. 내가 처녀이니 아니니 그런 말도 아가씨에게 했냐고도 물었어요. 네 동생이 사방팔방 내가 사기쳐서 자기 오빠랑 사기 결혼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말해주고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랬다는데 사실이냐고 했더니 시침이 똑 떼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고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멍청하게 흉보고 다니진 않았을 거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형수에게 쌍 욕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냐며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씨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네 라고 하면서 찔끔찔끔 울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형님에게 전화해서 교양 없이 전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도 않고 내뱉고 다녔다면서 무식한 형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보고 있자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자기 잘못만 인정하면 될 것을 할 말 없으니 남 탓만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한심스러워 보였네요. 얼마나 심하게 남편이 형님한테 못되게 말을 했던지 열받은 형님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분이 안 풀리는지 아주버니에게도 전화해서 대충 설명을 하더군요. 자기 동생이 흉을 좀 봤으면 전하지 말았어야지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은 열받지 않겠냐면서 형수가 왜 이 분란을 만드냐고요. 형님은 남편한테 된통 한바탕 얻어듣고 완전 열불이 난 모양인지 아주버니한테 퍼붓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왜 쓸데없이 이제 막 결혼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냐면서 동생네 부부가 헤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 아니냐며 부부싸움을 크게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니와 남편한테 당하고 나서 완전 열받아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혼자만 모른 것 같아서 말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오픈하면 자기 얼굴이 뭐가 되냐고 하더라고요. 참 얼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흉을 보면 못 보게 하지 않고 같이 앉아서 함께 제 흉을 보신 거잖아요. 그걸 방조한 형님이 더 나쁘죠. 타이르고 못하게 하고 제 귀에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하도록 했어야죠. 보란듯이 엿먹으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가씨가 했다는 핑계로 다 하신 거잖아요. 참 추잡스럽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더러운 이면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다행히도 혼인신고 전이니 간단히 잘 해결해서 좋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잠시도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가씨에게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강요했고요. 저는 정남이 떨어져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 당장 조그만 가방에 간단히 몇 가지 물건만 챙겨서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곧바로 친정집에 와서 친정 부모님께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말씀하셨고 기운 내라고 하셨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겪는 과정이라며 기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집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의 의사를 존중할 거라면서 인연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잘 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형님의 전화를 받고 그 사단이 나서 저 남편 헤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아주버니는 형님이 가족의 분란을 촉진했다며 이혼 한 해 만에 싸우시다가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남편도 자기가 속여서 사기 결혼해놓고도 죄 없는 올케에게 사기 결혼했다느니 하며 날이면 날마다 흉을 받던 신우이를 용서 못한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뒷담화 선수인 신우이와 이간질 천사인 형님 때문에 집안이 순식간에 개판 5분 전에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여기서 주범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신우이한테 무책임하게 떠버리지 않았다면 뒷담화 선수인 신우이에게 빌미를 줬겠으며 신우이에게 흉을 같이 본 형님이 얼마나 제가 우스웠으며 그런 말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제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신혼살림을 다 옮겼고 패물이며 결혼 때 교환했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돌려받았습니다. 하마터면 남편의 실체를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어찌됐건 형님의 그 천사를 가장한 이간질 때문에 본 모습을 잘 보게 되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